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널리고 널린 애엄마이자 평범한 직장인인 48살 장성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남편이 환생했다는 말을 너무 듣고 싶어 했는데요. 그런데 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랑 남편은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 여행 동아리에서 만났을 당시에 남편이 어찌나 멋있던지요. 저보다 아는 게 많고 가본 여행지도 많아서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동아리장이었어서 절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일이 생기고 만 거예요. 제가 그날 평소와 다르게 동아리실에 일찍 도착했었거든요. 제가 동아리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순간 안쪽에서 제 이름이 팍 들리는 거예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터라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죠. 그 안에는 남편이랑 민수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장성자 걔 좋아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알 것 같은데?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성자 이야기 엄청 하잖아. 민수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묻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떨리더라고요. 남편의 대답이 궁금하면서도 제가 별로라고 말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이리 말하는 거 있죠? 사실 좋아해. 그런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좋아하는 티 내면 어색해질까봐 좀 그렇네. 에이, 그냥 고백해. 걔도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걔가 너만 쳐다보잖아. 너 없을 때 머리 만지고 화장 고치는 거 모르고 있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동안 저만 혼자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남편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니. 일단은 조용히 동아리실 근처를 빠져나와서 이제 더 이상 좋아하는 걸 숨기지 않고 제 마음을 남편한테 고백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게 됐고 정식으로 사귀게 됐어요. 처음엔 동아리 사람들 몰래 사귀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동아리 대표 커플이 됐죠. 그러다가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 성격 때문이었어요. 대학 여행 동아리에서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남편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 깊은 성격에 빠져들었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던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정확히 1년 뒤에 결혼했었는데요. 그 뒤로 이렇게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결혼한 후에도 동아리 친구들이랑 정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이 많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동창들이 있고 동창회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했었죠. 그중에서도 특히 민수가 남편이랑도 친하고 저랑도 친한 친구라서 자주 보곤 했었는데요. 민수가 성격이 밝고 유쾌해서 모임 분위기를 잘 띄우곤 했거든요. 그래서 전 민수가 정말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쎄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동아리 내에서 동창 중에 경혜라고 사이가 안 좋아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제 욕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잖아요. 동아리 내 다른 동창들이 결국 제게 이런 말을 해줬었거든요. 너 경혜랑 무슨 일 있었어? 경혜가 널 너무 안 좋아하더라고. 너랑 싸운 이야기를 한 뒤로 틈만 나면 네 뒷담하고 다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경혜랑 싸운 적도 없는데. 어제도 경혜랑 웃고 떠들었는데 걔가 그랬다고? 경혜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다니는데? 몰라. 그냥 얼굴 믿고 나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내가 성자랑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너한테 서운한 일이 있다고 털어놨었는데 너랑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했나 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서 경희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교내 식당에서 만나서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뻔뻔하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해? 얼굴 믿고 나대지 마. 남자들이 예쁘다고 해주니까 네가 진짜 예쁜 줄 알아? 바로 그때 동아리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됐었는데요. 그 뒤로 동아리 사람들이 경혜 그런 애인 줄 몰랐다.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수군거리니까 동아리를 나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편 말고 민수랑 가장 친하게 지냈어서 민수가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위로를 해줬었어요. 지금은 경혜 그년이 연락이 끊겨서 동창회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 날 민수가 저를 툭 치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경혜가 네 결혼식은 안 갔는데 옛날에 다른 동아리 애가 한 결혼식은 갔다고 하더라. 경혜 그 애랑 친하게 지낸 시간이 아깝지? 그치? 그러면서 겁나 기분 나쁜 비웃음을 짓길래 기분이 쎄했어요. 하지만 워낙 장난을 많이 치고 까불거리는 애라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동창회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동창 중 한 명이 민수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은밀하게 이러는 거예요. 민수 쟤는 왜 갑자기 경혜 이야기를 꺼낸대? 저 새끼 좀 이상해. 사실 네가 기분 나빠할까 봐 말 못했었는데 민수랑 경혜 예전에 너 몰래 사귄 적 있어. 언제 사귀었는지 들어보니까 제가 경혜랑 싸우고 경혜가 동아리를 나간 시기였더라고요. 아니, 제 절친이 저를 무시하고 헐뜯던 여자애랑 사귄 거잖아요. 충격을 먹고 설마 아닐 거라고 했는데 동창 중 한 명이 이렇게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예전에 동아리실에서 민수랑 술을 먹었었거든? 그때 민수가 만취해서 전부 다 말해줬어. 경혜가 너랑 싸우고 혼자가 되니까 그 틈을 노리고 접근한 거래. 동창이 이러면서 민수가 너무 쎄한 것 같길래 그 뒤로 거리를 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민수랑 대화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동창회 자리가 일찍 끝났길래 민수랑 술을 또 한잔하자고 한 다음에 물어봤었죠. 야, 나 동창회 자리에서 네가 경혜랑 사귀었다는 말 다 들었다? 그것도 경혜가 내 뒷담하는 거 들켜서 한판 한 다음에 동아리 나갔었잖아. 그때 사귄 거라며? 그게 원래 경혜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싶었어. 근데 경혜가 동아리 나가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위로해준 것뿐이야. 그 자식은 왜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누가 보면 이상한 놈 같잖아. 민수가 이러면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당혹스러워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용기를 내지 않고 사람이 약해졌을 때를 노렸다는 게 또 야비해 보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민수가 얼마나 경혜를 좋아하면 그랬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죠. 네, 그거면 됐어. 난 또 일부러 그런 줄 알았네. 미친놈도 아니고 내가 왜 일부러 그랬겠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한테 그랬겠냐? 어떤 놈이 옛날 일을 꺼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민수가 이렇게 쫑알대면서 약간 신경질을 부렸었는데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종류의 쎄한 일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여행 동아리 동창들이랑 술을 먹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동네 엄마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아들을 학원에 보내고 엄마들이 예약했다는 식당으로 갔죠. 그날 한참을 수다를 떨고 와서 집안일도 마저 다 했는데도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12시 전에는 들어오는 양반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길래 동창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요. 동창들 모두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거나 민수랑 다른 동창은 술자리를 일찍 빠져나와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초조하게 현관문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저는 걱정되는 나머지 아들만 재우고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다 뜨도록 남편이 안 들어온 거예요. 낮 12시 정각이 다 되고 나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관문 앞까지 달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엉망이 된 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절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데도 정신없이 울기만 했어요. 남편이 이러는 걸 처음 봐서 이거 큰일 났구나.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었죠. 그래서 남편을 겨우 달래가면서 울음을 그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사실 어젯밤에 음주운전을 한 것 같아.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내가 사람을 쳐버렸대. 뭐라고? 사람을 쳤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그런 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게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많이 마셨어. 그러다가 집에 가려고 차에 탄 것 같은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기절을 했어. 눈을 떴을 때 이미 사고가 나 있었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냐고. 평소엔 택시 타고 잘만 오더니 생전 안 하던 짓을 왜 한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너무 취해서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나 봐. 그럼 지금 당신이 친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신고는 했어? 그 사람 병원에 있는데 중태래. 경찰서에서도 조사받고 왔어. 내일 다시 조사받으러 가야 해. 병원비도 내가 부담할 거고 그 사람 가족들한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벌받을 각오도 하고 있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 깜빵 들어가면 우리 애는 성은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제발 성은이한테 말하지 말아줘. 성은이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아. 성은이 모르고 있어도 되는 문제잖아. 남편이 이렇게 비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숨이 턱 막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유족들을 찾아갔는데요. 저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지만 유족분들 중 한 명이 저의 말을 끊으면서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셨어요.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돌이킬 수도 없는 짓을 내놓고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과해서 뭐 어쩌라고. 사과 받아주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기나 해? 당신이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 남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유족들이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결국 남편이랑 제가 힘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불구속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2심을 준비하던 와중에 남편이 해고를 당했어요. 회사 취업 규칙에 사원이 구속 기소되거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 시 직권 면직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만 지내면서 점점 더 무너져 갔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제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술에만 의지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마시지 말라고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겠다고 울면서 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놔둘 수밖에 없었죠. 대신 술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해 소주 한 병 마시던 걸 반 병만 마시게 하고 그랬어요. 그날도 남편한테 소주 반 병만 마시자고 말했었는데요. 남편이 그러겠다고 대답은 잘했지만 결국 한 병 이상을 마시더라고요. 제가 마시지 못하게 술병을 빼앗아 보기도 했지만 남편이 집이 떠나가라 우니까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 된 채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지쳤어. 전부 다 그만둘래. 당신이랑 성훈이 생각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당신 취했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랑 성훈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술도 좀 줄이고 죗값 잘 치르고 돌아와. 어? 미안해. 나도 당신이랑 성훈이 곁에서 힘이 돼주고 싶은데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돼. 나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도 나처럼 평범하게 잘 살았을 텐데. 당신이 살아서 그 잘못을 갚아 나가야지.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당신이 이제 술도 끊고 운전만 안 하면 되지. 나랑 같이 술 끊자. 운전도 내가 전부 다 할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 눈을 보니까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 점점 더 말을 잃었고 무기력해져 갔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남편한테 정신과를 가보자고 권유해볼까 생각하던 와중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식탁 위에 웬 종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무심코 그걸 확인해 봤는데 남편이 남긴 편지더라고요. 그 편지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 끝까지 당신이랑 성훈이랑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 잘못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인 것 같아. 성훈이를 잘 부탁해. 그 편지를 보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해봤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죠. 초조한 마음에 여행 동아리 동창들이나 남편 지인 그리고 시부모님께 연락을 돌리고 있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아봤는데 병원이래요. 병원 간호사가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김인웅 씨 보호자분 되시죠? 김인웅 씨 핸드폰에 와이프라고 적힌 번호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환자분이 산 꼭대기에 투신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태를 확인 중입니다. 보호자분께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간호사가 일단 오셔야 할 것 같다고 재촉을 하길래 서둘러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대로 전화가 끊겨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얼른 가방을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이름을 말했더니 곧바로 간호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있다는 중환자실 앞까지 갔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중환자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붕대가 감겨있고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있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정말 저희 남편이 맞나 싶어서 손을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맞더라고요. 저랑 맞춘 결혼 반지를 보고 알아본 건데요. 그리고 나서 남편의 손을 잡아봤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의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다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친정집에 맡겨놓고 퇴근 후에 항상 병원으로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매일같이 말을 걸었는데요. 남편한테 아무리 말을 걸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다시 눈을 뜨고 저를 보고 미소 지어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전 그저 그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결국 남편이 저의 곁을 떠나고 말았죠.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순간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친정 부모님께 들어보니까 저한테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넉나간 사람처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장례는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들이 힘써서 진행해 주셨나 봐요. 그렇게 남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저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서 친정 부모님 도움을 여러모로 많이 받았어요.
엄마의 권유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아빠가 알아본 병원에 다니게 됐으니까요. 덕분에 사람답게 대화는 할 수 있고 밥은 잘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남편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뒤늦게 남편 짐을 정리하게 됐거든요. 남편 핸드폰이 있길래 확인해봤는데 사고가 일어난 날 민수랑 한 통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민수가 분명히 술자리를 일찍 빠져나왔다고 했는데 꽤 늦은 시간에 통화 기록이 찍혀 있었거든요. 좀 의아스럽긴 했지만 집에서 전화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민수한테 전화해서 그날 사고 난 걸 말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러면 제가 또 무너져 내릴 것 같았고 그걸 알아볼 기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창이 어느 날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요즘 민수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줄 알아? 그 자식 연락을 안 받던데 네 연락은 받아? 요즘 돈 빌리고 다니더라. 살기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걱정이네. 민수가? 나한테도 연락을 안 하던데? 사실 내가 남편 장례 치르고 너무 힘들어서 먼저 연락 안 해보긴 했어. 남편 장례식도 안 왔다고 하던데 돈 때문에 그랬나? 민수 걔 이능이 장례식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안 갔어. 아무래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나? 민수 걔가 나보다 너랑 더 친하니까 혹시나 연락하고 있나 해서 물어본 거야. 이 뒤에 동창이 민수 생사가 걱정돼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는데요. 동창 말대로 민수가 전화를 안 받고 문자 답장을 안 하긴 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연락해보긴 했지만 제 코가 석자였죠. 민수 생각이 곧 남편 생각으로 이어져서 여러모로 우울하게 지냈어요. 하필이면 또 남편 생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우울증, 무기력증이 심각해진 거예요. 전이랑 다르게 복직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회사를 다니게 됐지만 혼자서 아들 케어하는 게 힘들었죠. 그런 상태로 무슨 바깥 활동을 하고 동창회에 나가겠어요. 민수 생각만 해도 남편이 생각나는데 동창회에 나가면 더 생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차마 동창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동창회도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동창회를 한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절친했던 동창 하나가 언제까지 우울하게 살 거냐 나오라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10년 만에 용기를 내서 동창회에 나갔는데요. 모두들 저를 반겨주면서 괜찮냐고 걱정해주고 자기네들 사는 이야기를 해줬었죠. 민수도 그날 동창회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내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블랙박스가 아예 박살이 났는데 다행히 수리가 가능하더라고. 덕분에 사고 과실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었다니까. 하마터면 내 과실로 처리될 뻔했어. 블랙박스가 얼마나 박살났는데? 나도 안 그래도 남편 음주운전 사고 났을 때 블랙박스 확인하려고 했는데 부서져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 어디서 수리했는지 좀 알려줘라.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설마 아직도 이능이가 사고 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래도 그렇지. 직접 내 두 눈으로 남편이 사고 친 걸 봐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 괜히 옛날 일 꺼내서 너 또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아직까지 네가 그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말하려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진짜 미친놈처럼 보일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사실 내가 괜히 사고를 낸 게 아니야. 너한테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이 드디어 미쳤다고 뭐라 할지도 몰라. 민수가 이러면서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가길래 뭐지 싶었어요. 그런데 민수 입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자야, 내가 뭘 봤는지 알아? 외딴 섬에서 이능이를 봤어. 이능이가 그러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깜빵 가야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섬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우리 남편 산에서 그렇게 됐다는 전화 받고 병원까지 가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확실히 이능이인 거 확인했어? 네가 옛날에 병원으로 실려온 이능이 얼굴이 엉망이라고 말해줬었잖아.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장례 치른 것도 잘 기억 안 난다며.
그러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서 나한테 연락한 거잖아. 윤웅이 핸드폰 보고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었을까? 윤웅이가 살아있다니 말도 안 되잖아. 나 진짜로 봤어. 윤웅이 꼴이 말이 아니라서 내가 걱정했었다고. 윤웅이가 섬에서 일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나도 멀리서 봐서 반신반의했는데 아무리 봐도 윤웅이었어. 섬마을 이장님까지 나타나서 이 청년 가족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가족 아니고 이 사람이랑 와이프랑 절친한 사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장님이 마누라한테 신랑 몰골이 안 좋던데 신경 좀 쓰라고 잔소리를 실컷 하고 가셨어. 민수가 이렇게 우기길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수가 계속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마음 한편에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남편이 저 세상 갔을 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기도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민수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었다고 했잖아. 그때 넋이 나가 있었어. 내가 일 때문에 청산도에 갔었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 이능이를 보게 되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바로 피할 수 있었던 신호위반차를 내가 받게 된 거라고. 네가 진짜로 본 거면 자세히 말해봐. 도대체 청산도 어디서 우리 남편을 봤는데? 민수가 청산도 어느 길목에서 남편을 봤는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 이유로 제가 청산도라는 섬으로 가보려고 결심했는데요. 남편을 보고 싶은 생각에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즉시 동창의 자리를 빠져나왔죠. 혹시 몰라요. 민수 말대로 남편이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막 휘몰아치다가 한편으론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제가 아무리 충격받아서 기억이 없다고 해도 남편을 떠나보낸 건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 혼란스럽고 두려우면서 뭔가 복잡 미묘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심각하게 다쳐서 실려온 사람이 정말 남편이었을까 싶더라고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내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됐죠. 아무래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고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계속 고민해 봤는데요. 그러다 결심하게 됐어요. 혼자서라도 그 섬에 가보자고요. 청산도에 가서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고 완전히 이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완도항 여객터미널로 가서 청산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됐는데요. 50분 뒤에 그 섬에서 내렸을 때 어둑어둑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항구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주인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최근에 이사 온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 계속 지내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사 온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워낙 작은 섬이라 외지인이 오면 금방 소문이 나긴 하거든. 근데 요새는 그런 소식이 없었어. 그 대답을 듣고 실망감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기 시작했죠. 슈퍼마켓, 식당, 작은 민박집은 물론 지나가는 어르신들에게도 물어봤지만 그게 소용이 있겠어요? 남편을 관 속에 묻었는데도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발바닥이 부르트고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는데요. 작은 산길도 오르고 해변가도 둘러봤었죠. 그러다 섬의 높은 언덕에 올라서서 아래쪽을 바라봤는데 멀리 해안가에 앉아있는 남자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남편이랑 닮은 것 같아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그쪽으로 달려갔는데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의 얼굴을 봤는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닮은 낯선 남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섬 안을 한참을 뒤졌지만 남편은 없었죠. 남편이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전 이랬던 걸까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나 봐요. 그와 동시에 민수가 왜 그랬나 싶더라고요. 민수가 꺼낸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민수도 남편이 죽은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섬에서 남편을 봤었다고 말한 걸까요? 민수도 잘못 본 건가? 아님 민수도 남편이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이 떠났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순간 허망하고 허탈함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죠. 시간이 늦어서 일단 다음날 배를 타야 했기 때문에 민박집에서 묵게 됐는데요. 무언가 홀린 것처럼 섬까지 가게 됐는데 잠이 오겠어요? 자리에 누워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먼 길까지 와서 뭐하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날이 밝자마자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었는데요. 그런데 집안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들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고 제가 청소까지 말끔하게 하고 나왔었거든요. 집안에 방금 전까지 누군가 들어왔는데 뒤집어 엎은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집이 뒤져져 있었는데 물건이 하나도 안 없어진 거예요. 하고 나가려다가 깜빡하고 화장대에 놔둔 금목걸이랑 금귀걸이까지 그대로 있는 걸 보니 도둑이 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중품을 확인하려고 서랍장을 열어봤거든요. 서랍장 안에 귀중품이랑 부서진 블랙박스가 잘 놓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왜 부서진 블랙박스를 보관하고 있었냐고요? 사실 남편이 사고를 냈을 때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사고가 나면서 박살났거든요. 10년 전에 남편이 정말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나 싶어서 블랙박스를 고치려고 했는데 지금 기술로 고칠 수 없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이유로 귀중품과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다행히 여기는 건드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마이크로 SD 확장 슬롯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블랙박스를 고치면 슬롯을 핸드폰에 꽂은 다음에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일단 블랙박스 자체가 망가진 상태라 슬롯 자체에 아무런 영상이 담겨져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것만 가져간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때 슬롯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빼서 확인하니까요. 우리 집을 침입한 사람이 급하기도 하고 티가 안 났으면 하는 마음에 슬롯만 빼간 건가 싶더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민수도 부서진 블랙박스를 고쳤다고 하니 제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때마침 아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놀라길래 제가 이렇게 대꾸했었는데요.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블랙박스 슬롯만 없어졌어. 왠지 모르게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블랙박스 수리 방법부터 알아와라. 그래야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알겠다고 하고 제가 준 블랙박스를 가지고 갔어요. 1시간쯤 뒤에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블랙박스 수리가 가능하대. 고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부품이 없어서 일단 맡기고 가래. 이렇게 금방 고칠 줄 알았으면 진작 맡길걸. 이걸 이제야 하다니. 저도 생각이 얕고 무지했죠. 그래서 아들한테 맡기고 오라고 했고 3일 뒤에 연락이 와서 아들이 다시 수리센터로 갔었죠. 또 1시간쯤 뒤에 아들이 블랙박스를 들고 왔길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걸 보고 얼마나 경악했는지 몰라요. 왜 경악을 했냐면요. 사고를 낸 사람이 남편이 아닌 민수였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에 남편이랑 민수 모습만 찍힌 게 아니라 이런 음성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놈아, 나 너무 힘들다.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네가 저번에 돈 빌려줘서 고맙긴 한데 그걸로 너무 부족하더라. 마누라 몰래 비상금까지 깨서 빌려줬는데 또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일단 영문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었는데 너도 껴. 안 그래도 영문이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하더라.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저번에도 다음에 말해주겠다고 하고 말 안 해줬잖아.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민수랑 약속을 잡아서 다른 동창이랑 술을 먹었나 봐요. 녹음된 내용처럼 동창 한 명은 중간에 갔나 보죠. 블랙박스에 찍힌 걸 보니까 민수랑 남편 2명의 실루엣만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자동차 문이 열리더니 조수석에 남편이 억지로 앉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민수가 밀어내면서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운전석에 민수가 휘청이면서 앉더니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내가 운전할게. 택시 타면 돼. 나 술 취해서 차 타면 안 돼. 지금 니도 취했잖아. 택시 불러. 택시 부르라고. 네 차가 있는데 왜 택시를 불러. 나 안 취했어. 멀쩡해.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민수가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계속 택시를 타야 한다는 말만 중얼거리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흘렀을까요? 민수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뭔가를 강하게 부딪힌 거예요. 민수가 깜짝 놀라서 굳어버렸는데 남편은 술 기운에 완전히 골아떨어졌나 봐요. 남편은 계속 코를 골고 있었고 민수가 그 사이에 나가서 뭔가를 확인하고 오더라고요. 이 블랙박스에 차 바깥도 찍혀 있었는데 민수가 도대체 뭘 친지 아세요? 어떤 물체나 야생동물도 아닌 사람을 친 거예요. 그 당시가 새벽이었고 우리 집으로 오는 길 중에 인적이 드문 도로가 있었거든요. 민수가 사람이 쓰러졌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걸 보고 주춤주춤 다가가더니 살아있나 아님 정신을 잃은 건가 확인해보고 있나 봐요. 블랙박스 영상 속 그 모습을 보면서 손톱을 막 깨물고 있었어요. 설마 했는데 민수가 조수석으로 가서 남편이 자는 걸 몇 번이고 확인하더라고요. 남편이 거의 술에 떡이 된 걸 보고 민수가 남편을 운전석으로 옮긴 뒤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놈이 당황해서 블랙박스는 생각 못한 거예요. 민수 그 새끼가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쳐놓고선 동창의 자리를 뻔뻔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민수가 저한테서 블랙박스를 챙겨놨다는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를 섬으로 보내놓고 그 사이에 블랙박스를 찾으러 온 거잖아요. 이렇게 민수의 실체를 알게 된 순간 이가 갈렸어요. 세상에 누구 때문에 울 남편이 죽었는데 감히 끝까지 거짓말을 해? 이 뻔뻔한 것이 울 남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 세상 보냈는데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민수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는데요. 30분 뒤에 카페 문이 열리더니 민수 그것이 아주 여유롭게 터벅터벅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제가 민수를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수 그 자식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동창회 자리에서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하더니 거의 일주일 만에 연락이 겨우 되네.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랬어? 내가 청산도에서 이능이 봤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야? 내가 사실 네 말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청산도까지 가봐야 마음이 진정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봤어. 당연하게도 남편이 없더라. 근데 나 진짜 이능이 봤었어. 비슷한 사람도 못 본 거야? 이능이 못 찾았으면 마을 이장님이라도 만나보지. 나도 솔직히 모르겠다. 내가 그때 뭐에 홀렸었나? 나도 죽은 놈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널 부른 이유가 그 뒤에 있었거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 도둑이 든 줄 알았는데 귀중품이 하나도 안 사라졌더라고. 대신 블랙박스 슬롯만 없어진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슬롯이 없어진 게 왜?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설마 너네 집에 CCTV라도 있었냐? 아닌데? 내가 볼 땐 없었는데? 우리 집에 있던 블랙박스 찾으러 왔던 거지? 그러게 도둑인 것처럼 보이게 뭐라도 훔쳐가지. 티나게 왜 그랬어? 아니 내가 뭐 훔쳐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전에 너네 집에 두고 간 게 있어서 찾으러 갔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당시에는 블랙박스를 못 고친다고 해서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고칠 수 있대서 고쳐버렸어. 그리고 그 안에 찍힌 걸 봐버렸는데 지금부터 네 죄를 고백할 시간 3초 줄게. 어디 한번 빌어봐. 야, 장성자! 지금 뭐라는 거야? 블랙박스가 뭐? 이게 진짜 날 범죄자 취급하고 있네? 네가 문을 똑바로 단속 안 하니까 내가 그냥 들어간 거라고. 내가 간 뒤로 도둑 든 것 같은데 계속 이럴래? 끝까지 고백 안 하고 반성 안 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발뺌하려고? 지금이라도 우리 남편한테 죄 뒤집어 씌웠다고 자백하고 용서빌 생각 없어? 지금 내가 음주운전 사고를 쳐놓고 이능이가 한 것처럼 꾸몄다는 거야? 뭐야? 야, 이게 정신과 다닌다고 하더니 진짜로 정신이 나간다. 왜 멀쩡한 사람한테 이래? 블랙박스나 좀 보자. 내가 진짜로 찍혔는지 네 망상인지 좀 보자고. 너한테 보여주면 뭐? 어떻게든 은폐하고 없애버리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지? 그래, 내가 블랙박스 영상 보여줄게. 언제가 좋을지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제가 이러니까 민수 그 자식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갑자기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갑 안에 수표 여러 장을 꺼낸 후에 그 돈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랬어요. 성자, 이 돈 받고 제발 나 좀 숨겨줘. 네가 전부 다 고백하면 나 끝장이야. 내가 그동안 금전적으로 힘들었었잖아. 그거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나앉게 됐는데 치킨집 하면서 이제 겨우 살만해졌다고. 근데 네가 날 깜빵 보내면 어떡해. 제가 그 돈을 쥔 채로 가만히 민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기회만 되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저 손을, 우리 남편을 들어올려서 운전석에 앉힌 저 손을, 저한테 뇌물을 바치려는 저 손을 날려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수 그 새끼는 제 속도 모르고 악마같이 이렇게 쏙닥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걸로 부족해? 이능이 죽었다고 너 정신과 다니고 있다며. 그거 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없어져서 그런 거야. 금융치료라고 알아? 내가 너 치료해줄게. 이러면서 요즘 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는 말까지 씨부리고 있길래 뭔가 결심하게 됐죠. 그래서 민수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가 쫓아왔지만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는데요. 민수가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리길래 쌩까고 있었는데 1시간 뒤에 조용해지더라고요. 갔나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긴 이러다 제가 모든 걸 고발하고 감옥 들어가게 생겼는데 집으로 갈 수 있겠어요? 민수가 그렇게 제가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었는데요. 민수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마누라한테 전화가 왔는지 여보 당신 하면서 성을 냈어요. 지금 치킨집 열 대가 아니라고 소리치다가 결국 자기 마누라한테 졌는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전 그동안 고쳐서 복구한 블랙박스를 마이크로 SD 확장 슬롯에 담은 다음에 핸드폰에 저장해놨어요. 그리고 민수랑 민수 와이프가 같이 하는 치킨집에 갔죠. 예전에 민수 치킨집에서 동창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TV를 연결해서 동창회 영상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민수네 치킨집 TV가 제 핸드폰이랑 연동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치킨집으로 무작정 가서 TV랑 핸드폰을 연동시킨 거죠. 그리고 경찰이랑 동창들이 타이밍 좋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 112에 신고도 하고 동창들을 불렀었어요. 동창들이 민수네 치킨집에서 모임 자리를 가지는 줄 알고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민수가 갑자기 웬일이냐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제가 그때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버렸어요. 이 뒤에 치킨집 TV에 민수가 저지른 짓들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만 거예요. 동창들이 그걸 보고 입을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민수도 아무 말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난 울 남편을 믿었거든. 울 남편이 음주운전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블랙박스를 못 고친다고 해도 갖고 있었지. 근데 이제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수리한 다음에 봤더니 울 남편이 아니라 네가 음주운전을 했던 거네. 미안해 성자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무섭기도 했고 너무 술에 취한 상태였거든.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민수가 이러면서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동창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민수가 그런 상황 속에서 패닉이 왔는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벌 떨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친구잖아. 그것도 28년. 거의 30년 동안 본 친구인데 나 경찰에 찔러 넣으려고?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럴 거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지금 용서를 빌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너 때문에 울 남편은 죽었어. 내가 이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나한테 돈까지 찔러주면서 어떻게든 이거 묻으려고 했잖아. 네가 그렇게 양심 없게 굴어버려서 절대 용서 안 받아주려고 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봐줄래? 제발 내가 깜빵 가는 거 말고 뭐든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바로 그때 동창들이 민수에게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몇 동창들이 민수에게 이렇게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너 진짜 이능이한테 누명 씌운 거야? 이능이한테 그런 짓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냐고. 이게 정말 친구로서 할 짓이냐? 그동안 친구라고 믿고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네. 내가 이런 걸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야, 걸렸으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 것이지. 어디서 성자한테 돈을 찔러 넣어. 이거 완전 도라이 아니야? 니들은 왜 여길 우르르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성자가 불렀어? 아이, 그게 아니라 얘들아 좀 진정해봐. 나도 힘들었다고. 마음고생 심하게 했었어. 왜 나한테만 그래? 민수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동창 애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섰어요. 바로 민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쌩 난리를 피웠죠. 동창들이 전부 다 이능이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소리를 질러대냐고 분노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민수 와이프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민수한테 성큼성큼 다가가 다급하게 묻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성자 씨가 한 말이 사실이야? 저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고 진짜로 당신이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거야? 그래놓고 이농 씨한테 뒤집어 씌웠어? 아니 그게 여보.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였어. 내가 깜빵 들어가 봐. 우리 애들이랑 당신은 어쩔 건데? 당신 혼자서 애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어쩜 이렇게 뻔뻔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진작에 빌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까지 이럴 거야? 당신이라도 내 편 들어줘야지. 동창 애들이 이렇게 나를 드잡는데 말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조용히 해.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제가 남편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발 경찰에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민수 와이프가 이러면서 민수 대신 진짜 정성을 다해 비는 거예요. 그런데도 손을 휘두르는 걸 잠시 멈춰줬던 동창들이 민수를 뺨까지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민수 와이프만 그만해달라고 빌고 있지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어와서 말리더라고요. 민수만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자식이 눈물 콧물 질질 흘리면서 뻔뻔하게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경찰관님, 왜 저만 잡아가냐고요? 이것들이 접했는데 왜 저만 체포해요? 저 억울해요. 저놈들도 잡아가 주세요. 신고받았을 때 선생님이 무슨 짓 했는지 전부 다 들었으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이렇게 난동 피워봤자 선생님만 손해십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민수 손을 잡아 끄니까 결국 순순히 따라갔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 쪽에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어요. 민수는 그 후로 음주운전과 과실치사, 증거인멸, 그리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죠. 첫 재판날이 다가왔을 때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가게 됐는데요.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엄중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피고인,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사람을 쳤으며 그 후에 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때 너무 술에 취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실수였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피고인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피고인은 사람을 치고 나서 책임을 지는 대신 무고한 친구에게 죄를 떠넘기고 스스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법정에서 민수를 쳐다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어요. 제 남편은 민수 때문에 죽었고 저는 그걸 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민수는 그동안 죄책감 하나 없이 살아왔고
이제 와서 그저 실수였다고 말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제가 증인으로 불려나갔어요. 변호사가 저에게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대답하려고 했는데요. 증인께서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인이 사고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남편은 사고 이후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했지만 블랙박스가 파손된 상태라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 죄책감과 압박감 속에서 매일을 버티며 술에 의지했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에게도 접근해 돈을 주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가 저한테 돈을 쥐어주며 이 일을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이, 그토록 믿었던 친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민수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하겠다고 일어났죠.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의도적인 범죄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여지는 없으십니까? 민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친 후에 저희 남편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게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의 잘못은 명백하며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은폐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죄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러고 나서 민수가 음주운전과 과실치사, 증거인멸 및 위증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수가 끝까지 술에 취해서 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명백한 증거로 작용한 거죠. 판사는 민수가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 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의 인생을 망쳤으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남편이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민수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민수가 그 뒤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고 들었는데 민수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면회실에 들어가니 민수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민수가 저보고 왜 왔냐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왔어. 네가 어떻게 벌받고 있는지 궁금했거든. 정말 미안해. 이능이한테 음주운전 사고 뒤집어 씌운 것도, 너한테 거짓말해서 섬에 보낸 다음에 너희 집 뒤진 것도, 이미 다 들켰는데 돈으로 입마감하려던 것도 전부 다 잘못했어. 우리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10년 동안 잘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여기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매일 후회하고 매일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성자야, 정말 미안해.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평생 후회하게 하고 싶은데 무기징역이 아닌 게 아쉽다. 출소하더라도 네 인생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네. 제가 이렇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니까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민수가 그때 흘린 눈물이 그제야 후회하는 눈물로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면접실을 나왔죠. 민수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계속 들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걸어 나왔는데요. 그 뒤로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병원을 다니지 않을 정도로 마음 상태가 호전됐는데요. 아들도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전이랑 다르게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예전에 관심 있던 그림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동창들과도 다시 잘 지내고 있죠. 그림을 배우면서 색이 제 마음을 위로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전시회에 가고 전시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차를 마시면서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됐잖아요. 두 번째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민수가 남편한테 누명을 씌우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남편이 떠난 후에 심장을 도려낸 것처럼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았지만 아들이랑 동창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배신한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아예 내보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면 절대 봐주지 마시고 참교육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